미술가 위인전, 렘브란트 판레인, 빛과 어둠의 화가. 네덜란드의 어느 귀족 부인이 친구들 앞에서 며칠 전에 선물 받은 목걸이를 자랑했어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이탈리아에 다녀왔어. 많이 바빴을 텐데 거기서 나를 위해 이 목걸이를 사왔지 뭐야. 친구들은 귀족 부인의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솔직히 부럽기도 했고요. 어머, 이렇게 예쁜 목걸이는 처음 봐. 그러게, 무척 비싸겠는걸? 귀족 부인은 친구들의 말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그녀의 기분을 더욱 북돋웠지요. 새 목걸이가 생긴 기념으로 초상화를 그리는 게 어때? 순간 귀족 부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초상화? 그래, 내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시절은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을 때 오늘날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게 했지요. 친구들을 바라보며 귀족 부인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어떤 화가가 초상화를 제일 잘 그리는지 알아? 귀한 목걸이를 걸고 그릴 건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지. 그러자 친구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렘브란트의 솜씨가 가장 훌륭하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렘브란트가 최고라더군. 귀족 부인은 더 이상 망설일 까닭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튿날 일찌감치 렘브란트를 찾아갔죠. 당신이 초상화를 잘 그린다고? 그림값은 넉넉히 계산할 테니 어서 그려주시오. 렘브란트는 귀족 부인의 말에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그는 그림을 그리던 손길을 멈추며 시큰둥하게 대꾸했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거 보셨죠? 아무리 재촉해도 석 달은 기다리셔야 부인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답니다. 그 이야기에 귀족 부인은 아까보다 훨씬 상냥해졌어요. 소문대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나 보군. 좋아요. 석 달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꼭 좀 그려줘요. 도대체 렘브란트는 얼마나 초상화를 잘 그렸기에 그토록 바빴던 것일까요? 당시 렘브란트는 부자와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큰 돈을 벌었어요. 이름도 널리 알렸지요. 그에게는 초상화를 그리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언젠가 렘브란트는 아내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았죠. 여보, 내가 그리는 초상화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아? 나는 늘 실제 모습보다 좀 더 젊고 예쁘게 초상화를 그리거든. 렘브란트의 비밀은 그뿐 아니었어요. 나는 여러 명을 함께 그릴 때는 모두의 얼굴이 돋보이도록 해. 그 점이 가장 중요하지. 자기 얼굴이 잘 보여야 좋아하니까. 그랬어요. 한마디로 렘브란트의 비밀은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어요. 안정적인 구도나 사실적인 묘사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주목받고 멋져 보이면 기뻐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 그래왔듯 이른 아침부터 초상화를 그리던 렘브란트가 갑자기 붓질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젊은 시절 꿈꾸던 화가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 렘브란트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어요. 넓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마음이 너무 허전했죠. 그날 이후 렘브란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는 무엇보다 화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지요. 무릇 그림은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절망, 환호와 고뇌 같은 것을 표현해야 돼.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든지
자기가 보고 느낀 감정을 솔직히 화폭에 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결심은 머지않아 실천에 옮겨졌지요. 평소 렘브란트의 그림 실력을 잘 알고 있던 자경단 대장이 단원들의 초상화를 부탁하려고 찾아왔어요. 우리 자경단에는 모두 16명의 단원이 있답니다. 사무실에 걸어놓을 단체 초상화를 그려줄 수 있겠소? 그럼요. 우리 고장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인데 기꺼이 그려드려야죠. 렘브란트는 곧 자경단을 방문해 단원들의 모습을 스케치했어요. 그리고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자경단의 단체 초상화는 금방 완성되지 못했어요. 해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림이 마무리됐다는 연락이 자경단에 전해졌죠. 단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어요. 오랜 시간 공을 들였으니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됐을 거야. 렘브란트의 실력이 어디 가겠어? 어서 가보자고! 그러나 잠시 뒤 그림을 본 자경 단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들이 예상한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이럴 수가. 무슨 초상화가 이래? 그도 그럴 것이 훗날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렘브란트의 단체 초상화는 구성부터 남달랐어요. 그 무렵 단체 초상화는 인물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 무렵 단체 초상화는 인물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보통이었지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매우 다양한 자세로 인물들을 그렸어요. 언뜻 보면 뒤죽박죽 엉망이었죠. 에이, 뭐야. 내 얼굴은 왜 반쪽만 보이는 거야? 그래도 너는 낫네. 나는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 자경 단원들의 불평은 쉬 그치지 않았어요. 아니, 그림 속에 웬 소녀가 있네. 더구나 우리 모습은 어두운데 이 아이만 밝게 빛나잖아. 그렇듯 빛과 어둠을 이용한 것은 그림의 주제를 강조하고 조화로운 구성을 위한 렘브란트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소녀는 허리춤에 자경단의 상징인 닭을 매달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밝게 그려 시선을 끄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럼에도 자경 단원들은 끝내 그 그림의 가치를 몰랐지요. 그 일이 있은 후 렘브란트의 초상화 일감이 뚝 끊어졌어요. 형편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의뢰인을 무시한다고 자경 단원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죠. 잘한다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그자가 아니더라도 초상화를 그리겠다는 화가는 많아. 그런 말을 들으면서 렘브란트는 몹시 속이 상했어요. 게다가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지요. 그는 외롭고 가난해졌지만 두 번 다시 그림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지는 않았어요.